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 분석에서의 이제 기본적 분석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의 그 잠깐만요. 그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의 그 개념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편리한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의 증권과 관련되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많이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한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증권 분석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성을 분석이라는 게 이제 증권 분석의 큰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 안에는 재무 자료나 비재무 자료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는 이제 우리가 개별 기업의 고유한 자료 중에서 이제 어떤 차트 같은 걸 보는 거. 우리가 그 주식 트레이딩 할 때 보면 캔들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캔들 차트 나오고 꼬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양봉, 음봉 뭐 이런 그 차트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게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다,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지표 분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MACD라든가 RSI라든가 각종 이렇게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엠블러프라든가 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이제 대주 지표라든가 공매도 같은 거 할 때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 자료도 테크니컬하게 트렌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 얼마나 에피션트하냐, 효율적이냐를 보는 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 거래 비용이나 세금이라든가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마찰적인 비용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자원의 배분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배분되는 그런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다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가 주가에, 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주가에 얼마나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되느냐, 이 세 가지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정보의 전달이 주가에 이렇게 신속 정확 충분히 전달될 때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굿뉴스나 배드뉴스 이런 게 나왔을 때 주가가 잘 그런 정보가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시장을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약형, 중강형, 강형으로 나눠요. 세마이, 스트롱, 위크 폼, 그 다음에 스트롱 폼,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에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이 됐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이 기술적 분석과 효율적 시장 가설 분석도 다루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렇게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재무자료 분석과 비재무자료 분석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서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다,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식 투자나 이런 채권 투자나 파생 상품이나 이런 정권 분석을 할 때 보면 사실 파생 상품은 직접적으로 기초 자산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주식의 비중이 크죠.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쉽게 말해서 가치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은 쉽게 말하면 가격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 가치를 뭐를 근거로 해서 산출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격이 금융자산의 내재적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가치를 분석하는 거다. 근데 그 가치를
과거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미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식이나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 정보,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다 그러면 이쪽에 미래에서 발생할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반영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가 돼야지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분석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 등과 미래의 정보라는 게 초점이에요.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등과 같이 주로 미래에 발생할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이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자.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팔자 하는 거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싸니까 빨리 사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특징은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 잠재 가치. 본질, 펀더멘탈한 가치가 얼마가 될까?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implicit value, 잠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 기업의 주식은 지금 당장 청산 가치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팔아서 있는 기업의 자산 다 팔아도 주식 수로 나누면 한 주당 얼마 정도의 가치는 나온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청산 가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또 포함해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금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지금은 적자인데 미래에는 임상을 잘 해가지고 백신도 개발하고 이런 코로나 치유제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주식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기본적 분석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정권의 경제적 가치, 희소성에 입각한 가치 분석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가치가,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면 이게 희소성의 가치나 이런 걸로 많이 접근을 하죠. 결정적인 가치가 희소하냐, 그 제품이나 상품이 희소하냐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방법이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에 입각한 가치 분석이고, 장기적인 평균 가치 분석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잠시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건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이고, 평균적이고 장기적인 오랜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지금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가치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가치 분석이고, 개별 종목의 선정. 그래서 이 종목의 가치는 어느 정도 돼라는 종목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쭉 골라보고, 계속 적자고 앞으로도 적자할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은 가치가 별로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선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언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차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경영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기본적 분석 자료 중에는 물론 이제 경영 분석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틀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비즈니스 애널리시스라는 틀이 요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투자론에서 그 기본적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재무 자료 분석과 비재무 자료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재무 자료는 이제 우리가 재무 제표라고 하죠.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죠. 이익내용, 처분계산서나 각종 주석 자료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수나 비율을 가지고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비율을 구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요 항목들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무제표 자료도 사실은 어떤 근거 자료로 이것만 맹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 회계 처리 방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꾸준히 비교하면서 추세나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재무 자료 분석에는 이제 이런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재무 자료가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다. 그 안에 어떤 산업은 지금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요즘 원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죠. 그죠? 그 산업들, 요즘은 또 메타버스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어쨌든 특정 내가 관심 있는 산업, 그런 산업의 어떤 지금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경제 전체,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과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재무 자료가 아닌 상황들, 노조는 어떻고 경영자는 어떻고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재무 자료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재무 자료 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어떤 품질을 보는 거다. 그래서 질적인 분석이다. 그것의 어떤 주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자료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보통 위에서 내려간다 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개별 기업이 좋은 기업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업에 속한 산업,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은 지금 호경기나 불경기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산업의 어떤 업황, 그다음에 경제 전체 업황, 현황,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기업을 먼저 보고 이렇게 개별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 경제 분석 이렇게 가는 게 바텀업. 그러니까 요거는 하향식이고, 이거는 상향식이라고 해요. 우리 경제학에서 상향식이라고 하고, 투자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고는 바텀업. 바텀이 밑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바텀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용어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 분석은 시장 전반의 요인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물가는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통화량이라든가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고용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그게 이제 경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에 매입할 시기의 결정 여부, 언제, 타이밍이, 그 주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경기에 잘 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경기나 불경기나 이런 경기 사이클을 보고 그 주식에 매입할 시기를 결정할 때 참고하면 된다는 거고요. 주식 매입의 경우 투자 대상을 유망한 업종을 선택할 때, 지금은 핫한 업종이 뭐다? 지금은 어떤 업종이 선거철 되면 선거와 관련되는 것, 업종들이 있고, 또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같은 것도 또 많이 관련이 있고, 원전, 요즘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관련되는 에너지와 관련되는 업종이 또 핫하기도 하고, ESR이라고 그러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ESR과 관련되는 또 산업이나 업종이나 그런 분야가 또 분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범위를 추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기업의 환경, 질적인 환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상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상으로서 이게 이제 완전 쇠퇴기에 있느냐 아니면 성장기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석도 가능하고, 경영자의 자질이나 어떤 노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대주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자료 분석, 양적인 분석과 경영 분석을 내부 자료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 수익 가치와 현재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앞으로 미래가 밝다, 어떻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자료나 비재무 자료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내재 가치 또는 본질적 fundamental value, 그 다음에 또는 implicit value, 잠재 가치, 내재 가치, 잠재 가치, 본질 가치 이런 말을 그래 유사하게 쓰니까 익숙하게 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내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기업의 주가는, 가격은 높다, 낮다를 보고 주식의 어떤 매입이나 매도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 환경 분석에서 거시적 환경.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 통화량, 금리,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해외 자본, 구리 가격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구리가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구리, 철광석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시 환경 전체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을 이제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 분석과 관련되는 국내외 경제 어떤 동향이나 현재 동향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개인이 또는 이런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게 수월하게 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국책 뭐 여러 가지 이 연구기관인 KDI라든가 한국은행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월별 한국은행에서 경제 현황이나 전망이나 예측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월별 보고서도 나오고 분기별도 있고 반기별도 있고 이렇게 연차 보고서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KDI 사이트에 가면 경제 현황이나 전망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을 아래 한글이나 PDF 자료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분량도 조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익숙하게 하다 보면 쉽게 경제 어떤 트렌드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 관련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분기별로 한번 또는 주식 투자나 이런 금융 어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접목을 시켜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현명하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예고 지표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개별 경제 지표에 이제 속하는 것으로서 이제 경기 동향표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거죠. GDP나 GNP 같은 것들,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 주로 이제 GDP 많이 쓰죠. 이제 Domestic Production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양을, 생산 총량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동향, 경기가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일단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경기 예고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 동향 지표도 있죠. 수요 동향은 이제 도소매 판매액 지수, 소비재 출하 지수, 소비재 수입액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수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또는 그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경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예고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투자 활동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투자 활동 지표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고 지표니까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좋은 자료들이죠. 건축 허가를 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이 이제 활발해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 공사 수주를 하면 입찰을 해서 건설업체가 이제 공사를 따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공사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제 후분양제도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 같은 경우는 분양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먼저 계약금 받고 청약해서 계약금 받고 나서 이제 건설 이제 그 건물 지으면서 아파트나 건물이나 걸 지으면서 이제 하잖아요. 중도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거 또 더불어서 어쨌든 그 공사 수주액이 미리 앞으로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간재 출하지수, 시멘트 출하지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게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KDI뿐만 아니라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자세히 우리가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물론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이미 다 해놨어요. 이런 지수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어떨 거다. 경기가 투자 활동이 뭐 좋아질 거다, 침체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놨기 때문에 그걸 익숙하게 보다가 개별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통계청까지 가서 검색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GDP, GNP 이런 자료들 다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설비투자 지표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계류 수입 허가액 앞으로 수입할 기계 같은 게 많아지면 그런 기계에 관련되는 어떤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이나 이런 게 연결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경제 지표로서 수출입 동향, 수출액, 그 다음에 수출 신용장 내도액, 그 다음에 그 수입액, 그 다음에 수입 허가서 발급액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출입 상대국의 경제 성장 전망. 그 주변국들도 우리 특히 뭐 중국의 영향도 뭐 수출 많이 했을 때는 뭐 지금도 영향을 많지만 그런 상대국의 미국의 일본의 중국의 수출에 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상대국의 어떤 경제 성장 전망하고도 연동해서 이런 그 동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개별 경제 지표였는데 이제 종합 경제 지표가 있어요.
경기 예고 지표로서 개별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고서 여기 경기가 좋아지겠다, 뭐 어떻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종합 경제 지표가 있는데 종합 경제 지표는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통계청 자료에 다 발표가 됩니다. 경기 동향 지수,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태도 조사,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CSI, BSI 이런 거 많이 이런 걸 많이 들어볼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BSI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기업 경기 BSI 지수가 뭐 어떻게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다 그냥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임원들, 대기업의 대표이사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설문조사를 그냥 느낌상으로 어때요 이런 게 아니고 매출이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런 항목도 있고 그걸 다 포함해서 지난달보다 이게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태도도 마찬가지죠. 뭐 소비자들 어떻게 느끼느냐 체감지수 같은 걸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 경제 지표로서 종합 경제 지표로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분석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산업 분석으로 물론 이제 기업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고 이제 개별 기업에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업 환경을 둘러싼 경기 분석과 경제 전체 분석과 산업 분석과 개별 기업의 어떤 그 분석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 환경 분석에서. 그래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과 민감하지 않은 산업, 대체 산업, 정부 육성 산업, 노동 지역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이런 경기 변동에 민감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리스크는 어느 정도냐 그런 산업군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또 대체 제품을 주기적으로 자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 정부가 뭐 육성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쪽이냐 ESG 관련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서 그 세부적으로는 볼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 한번 보죠. 그래서 기업 분석에도 기업 고유의 영향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업의 그 환경적인 요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인지를 보고 그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 투자하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고유의 분석, 뭐 경영자가 뭐 유명한 경영자가 새로 영입이 됐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은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미래 사업성이나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것들 다 그 중요한 요소로 그 보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경제 지표에서 하나씩 이제 보면 생산 동향 지표, 수요 동향, 투자 동향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했던 걸 표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 표에 있는 항목들을 구분해서 생산 동향 이런 게 있고 수요 동향, 투자 활동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치 동향도 이렇게 한번 정리한 거니까 표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좀 전에 경기 이제 종합지수 제목만 써놓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산출할 때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 건축 허가 면적 뭐 이런 거 중간재 생산지수 이런 걸 쭉 다 포함해서 통계청에서 이걸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총 유동성이 M1, M2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통화량과 관련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가 이제 선행지수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에 대한 종합 지수가 돼요. 경기 종합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좋아지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고 조금 전에 그 수치들이 좋아졌다는 거는 앞으로 잘 될 거야고 후행지수는 기계류 뭐 이런 게 좋아지면 그죠 이미 경기가 좋아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가는 거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좋게 나온다 이미 그 경기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 종합지수에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와 후행지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고 경기 동향지수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일반적인 어떤 여기는 그 경기 종합지수에서 동행지수, 후행지수, 뭐 그 선행지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경기 동향, 지금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지수를 또 산출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문지 돌려서 한다. 신뢰 지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꾸준히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 딱 그 수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전체의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거다, 또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됐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통계청의 경기 종합 지표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들의 목적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제 기업 고유의 영향 요인이나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재무 자료를 많이 이용하죠. 재무 자료 분석, 양적인 분석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비율 같은 걸 안 만들고 그냥 바로 보거나 또는 비율을 만들어서 보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 분석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플러스 또 다른 것도 있긴 있죠. 이제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비율 분석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뭐 유동성 비율,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소한. 부채 비율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대표적인 비율 한 7가지 정도 돼요.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시장 가치. 이 7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율이고 그 비율들은 일반적으로 KRX 한국 거래소 들어가도 있고 여러분들 HTS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그 단말기에 들어가도 다 있고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검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재무자료 분석할 때 별도로 다음 차시에서 할 거고요. 3강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인 기업 분석과 관련된 조금 전에 앞에서 그 카테고리만 봤던 것들을 좀 더 설명하고 이제 3차시에서 3주차에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 분석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경제, 산업, 기업 분석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들이 비재무자료 분석으로 주로 정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무자료 분석은 이어서 나중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이제 변수들이 경제 분석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시경제 변수와 주식 가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한번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되는 게 이제 경기 사이클,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 경제 주체를 우리가 크게 나눠서 4개의 경제 주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한국은행이 또 큰 역할을 해요.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정부가 어떤 헤드로서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야, 그 금리가 너무 높다, 낮다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통화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좀 불경기다 하면 통화량을 막 풀고 그 통화량을 풀면은 금융기관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에다 돈 주고 가게에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경기가 막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통화량이나 금리와 통화량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금융정책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금융정책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야,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그냥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주고 소상공인한테 주고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직접 이렇게 막 주는 거 이게 바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 가지고
조세 정책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정부 지출과 세입 이 두 개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정부가 금리를 올렸어요, 내렸어요, 이렇게 함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돈 빌려주는 돈을 꼭 발권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돈 빌려주면 금리, 이게 한국은행이 적용하는 금리가 만약에 1%에다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 10%다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에 돈이 풀릴 돈이 10% 이자를 여기 두니까 통화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자만큼 10%만큼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조씩 뭐 이렇게 관계되는 돈, 몇백 조 이렇게 관계되는 경우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은 줄어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은 늘어나요. 이런 걸 가지고 금리로 조정하기도 하고 직접 통화량을 추가로 늘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또는 미국의 FRB 같은 데서도 금리가 얼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고 경제에 속해 있는 많은 주체들, 금융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 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통화량을 많이 풀면, 경기가 안 좋아서 통화량을 많이 풀면 기업도 가게도 가게 되면 물가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화량이나 금리나 물가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서는 정부나 한국은행, 금융기관, 뭐 가계, 기업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외부에도 하나가 더 있다. 외부에. 그래서 그 해외 그 금융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환율이 국제시장이 외환시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에 중간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외국과 관련해서. 그래서 환율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가격이에요. 환율은 외국 통화의 가격,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물가, 해외 물건의 가격, 물가가 되겠죠. 외국 통화의 가격, 환율, 물건의 가격, 물가, 그 다음에 이 통화, 화폐 가격, 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통화량만 가격이 아니라 양적인 지표고, 나머지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하느냐,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영향이 다르고,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상황이나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경기의 어떤 전망에 따라서 한국 경기 좋아질 것 같아, 중국 경기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해외 자본이 쑥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해외 자본의 영향,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국내외 경기 변동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경제 변수로 포함되면서 그 어떤 경제 분석의 한 그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자, 경기에서 이제 호경기, 불경기, 경기라고 생각하면 쉽게, 경기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이게 막 그 기가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지만,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약간 뭐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고, 활발할 때도 막 기운이 막 넘쳐날 때도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경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호경기냐 불경기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호경기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 이런 경우는 뭐 경제 활동 주체들 입장에서, 특히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불경기로 포함을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시장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인다. 자, 우리가 보통 경기와 주가를 봤을 때, 주가는 우리가 주식을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요 단기로 봤을 때, 중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각각 다릅니다. 단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심리. 사람들이, 야, 어떤 기업이 뭐 제약업체인데,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인데 임상 단계가 1상, 2상, 3상에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또는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심리적으로 주가가 막 폭등을 합니다. 상한가 연상도 가고. 이렇게 단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중기, 장기로 갈수록 이제 중기는 시장 경제 원리가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장기는 사실은 이게 자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는 한 30년, 40년, 5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부터 해서 그 기후, 그죠? 또는 에너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물리적인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듯이 어떤 그런 그
영향 미치는 어떤 어떤 범주가 훨씬 커지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가 발생 개발해서 성공할 거다, 수주가 늘어났다 이런 어떤 뉴스나 정보가 발생을 하면 그게 투자자의 심리, 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투자자 심리에 아주 신속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주식 가격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소리만, 그 얘기만 듣고 그 정보만 접했는데도 가격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주가에는. 그래서 주식 가격은 시장 경기보다 먼저 움직인다, 선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는 벌써 웬만한 건 다 반영해놨어요. 뭐 그 기업이 M&A를 한다, 인수합병을 한다, 배당을 준다, 뭐 이런 정보들은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식 가격이 굿뉴스나 배드뉴스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되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혈득 시장가설 분석이라고 한 게 있죠. 그죠? 약형, 준강형, 강형. 그런 것들이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시장 경기보다 주가를 보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주식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 중요한 요소도 한번 참고하시고 자, 하나씩 보면 자,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확보가 유리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추다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식은 올라간다. 같은 방향이다. 민간 부분도 보면, 통화량이,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한국은행 통해서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돈이 보내지고 금융기관들은 기업이나 가게로 기업에도 가고 가게도 가고 그죠? 이렇게 돈이 자금 확보가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이 금융시장에도 많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만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는 갑자기 확 쏟아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같은 물건이 이렇게 물건의 양이 물동량이 있는데 생산량이 있는데 통화량 확 늘어나면 통화량이 적을 때보다 가격이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례한다기보다 그래도 그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자율 상승, 그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가 이자율 상승이라는 압박으로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건값이 비싸지는데요. 그럼 수익성이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잘 안 팔리게 되죠. 잘 안 팔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고 또 기업은 자금을 빌려가지고 차입해서 대출 받아서 또 차입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부채 없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기업의 코스트가 늘어나니까 재무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성은 악화가 되고 주가가 수익성 악화가 되고 요거는 주가 하락입니다. 하락. 요거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는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주가와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이자율입니다. 금리. 이자율이 오르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죠? 줄고, 설비 투자가 줄고, 수익성도 줄고, 주가도 이렇게 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 거고요. 이자율 하락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자율 하락과 이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금리는 주식시장과 반대, 역외관계, 네거티브 콜레이트 됐다, 인버슬리 콜레이트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금융기관에서 이자 많이 주는데 주식 투자 왜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아주 낮아지니까 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니까 은행 예금해봐야 이자 1% 줄까 말까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무슨 그 금융기관에 그냥 놔두느니 차라리 주식 투자해서 조금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는 본질적으로 이게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가진다. 역외관계, 역외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가 변화의 개념적 구분, 그러니까 이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론을 할 때도 앞에서 투자의 성공적인 요소 팀이라고 했잖아요. 타임, 그 다음에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정보와 그리고 그 knowledge, 정보와 지식, 시간과 그 시기,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 정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은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용어를,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를 이제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들으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팀에서 머니는 M은 머니죠. 머니나 리퀴디티, 자금과 유동성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용어, 이 팽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 통화량의 팽창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저기 남미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돈을 뭐 그냥 뭐 한 보따리 가져가면 빵 하나 사고 뭐 이런 정도로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 통화의 팽창이 이루어지면 뭐 정부가 막 화폐 막 찍어내고 이러면 물건값만 폭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물가 상승률이 10%, 9%, 8%, 7%, 6% 뭐 이런 식으로 물가는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 상승의 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 방금 얘기했던 디플레이션, 요게 물가 하락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아닌데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그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은 차이가 있죠. 그죠? 통화의 감소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물가가 계속 전년도보다 물가가 점점 내리는 거.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넌트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냐. 통화량을 많이 늘립니다. 통화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통화 공급을 해서 경기가 막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주로 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둘 다 마이너스 안 좋은 게 발생하는 상황을 요 두 단어를 스태그넌트가 침체는 이게 가라앉는다는 그런 침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이고 물가는 상승하고 안 좋은 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통화량을 갑자기 늘리면 정부가 갑자기 경기 안 좋다고 막 쏟아내면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하고 그런 게 남미 같은 현상에 그 나라들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실업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다. 지금 저금리, 저물가 경제 성장률도 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GDP나 뭐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낮은 이런 시장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근자에 와서 그럴 때 보면 물가도 낮단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서 물가도 낮은 이런 상황을 겪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경기 침체하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한 게 언제였냐? 처음 이런 용어가 등장한 게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원유 중동에서 원유 생산을 하면서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그 전쟁 때문에 생긴 그 갑자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경기는 그러니까 원유가 공급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뭐 그런 면에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거는 자주 쓰이면서 독특한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리플레이션은 물가 회복이죠. 물가가 다시 통화 소축 이후에 통화 팽창으로 다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 물가의 하락을 타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션이다 한다. 보시면 되고. 물가 상승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알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알고 나서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 수지 개선되고 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일반적으로 호경기일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호경기라기보다 경기가 침체기는 아니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고 자산 명목 가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에 의한 무산 증자도 가능하다. 물가 오르면 옛날에 기업이 어떤 그 제조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 건물을 샀다. 부동산 중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게 100억에 샀는데 200억이 됐다. 그럼 자산 재평가하면 그런 것들이 쭉 많다. 그러면 그걸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무상증자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해지 가능. 여기 해지라는 단어는 해지는 이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친다라고 할 때 메이저 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로 같은 거 만들어 놓을 때 보면 미로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 놔가지고 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고 해가지고 미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죠? 그럼 미로 만드는데 이런 나무가 두툼하게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칠 정도로 이렇게 막 심어 놓은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처럼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지라 그래. 해지. 그래서 뭐 한글로는 해쥐라고도 많이 쓰는데 발음이 해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DG가 요게 쥐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이 해지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지라는 것은 뭐를 위험 같은 것들을 방어한다는 뜻이 있어요. 방어한다.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지 펀드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해지 펀드는 50명 이하의,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몇 명 안 되게 100명 이하나 50명, 그러니까 적은 수의 투자자들만 모아서 그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과세 제도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위험을 막는 거래를 해지 트레이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위험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그런 의미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해지 펀드들이 전 세계 조지 소로스나 이런 해지 펀드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뭐 외환과 관련되는 위험 부담하면서 투자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막 이렇게 내는 그런 위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펀드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해지라는 순수한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정한 사람 이상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지는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거래에서 해지 거래와 투기 거래와 차익 거래 요 세 개의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해지는 위험 부담을 안 하는 거래요. 근데 해지 펀드 할 때는 위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해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여기는 위험 부담을 전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해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해지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해지로도 하고 투기로도 하고 다 다양하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이 등장한 거는 특히 선물은 해지 용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물가 상승을 해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인플레 해지라는 건데 이게 무슨 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해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해지하는 거니까 물가 상승의 위험을 방어한다 방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안 갖고 있을 때보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준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30년 전의 주가와 30년 전의 배당 금액보다는 물가가 오른 지금이 훨씬 더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다는 거죠. 30년 전에 배당금 100원 큰 거였는데 지금은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 해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냥 만약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100만 원으로 이제 물건 가격이 100원 하던 게 200원 됐다. 그럼 반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제 거래 유형에서 해지 거래, 투기 거래,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두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거래 유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위험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거래, 위험 부담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래,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위험 부담도 안 하고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 거래. 요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상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대신 급격한 물가 상승은 또 어떻게 되느냐. 금융저축이 위축이 되고 저축해놨다가 이거 물가가 더 오르면 그 이자보다도 더 물가 오르는 게 더 심해진다. 그럼 누가 저축하겠어요? 그죠? 실물자산. 부동산이나 기금속 이런 실물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급격한 건 다 안 좋아요. 그죠?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 이것도 안 좋았죠. 급격한 물가 상승도 역시 주가 하락을 일으킨다, 발생시킬 수 있다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현상은 비용 인상형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이게 원유 같은 게 이런 게 갑자기 공급이 확 줄면 원유를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 원유 수입 업체들이나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비용 올라가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수지가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실질 소득도 줄고, 그죠? 구매력이 퍼처싱 파워, 구매력도 줄고 기업의 수지도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좋을 수가 없죠. 경기 침체인데 뭐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면 그냥 통상적인 노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영향 미치는 금리라 그랬죠. 금리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 경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물가, 저금리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금융자산을 이제 선호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은행 예금이나 주식
물건으로 가까워 있는 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주가 상승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의 예상에 따른 변화. 주가의 예상에 따른 변화를, 어떤 우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주가 예상이보다 환율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그 주가의 상승이 만약에 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환율이 오르는 게 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환율이 오르는 게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1,000원을, 그러니까 이 1달러로 1,000원 주식을 1,000원어치 샀었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봤더니 환율이 극단적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1달러당 2,000원 한다. 그러면 2,000원이 있어야 주식 팔아서 두 주를, 처음에 한 주 살 수 있었는데 2주, 2,000원이 있어야 1달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해봐야 환율 인상에 따른 손해가 더 막심해요. 그래서 주식 안 사겠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환율이 인하가 되면, 보시면 1달러에 1,000원 할 때 주식시장에 들어왔더니 주식에서 10%가 손해가 났어요. 만약에 900원이 됐다. 하게 10% 손해 났다. 환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1달러에 500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죠? 주식시장에서 10% 손해 난 거 커버하고도 똑같이 1달러를 500원만 있으면 사니까 1,000원, 원래 투자했던 1,000원 가지고, 2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손해난 거 감안하더라도 한 400원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게 자체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 나라의 금리 수준, 또 환율의 변동에 대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의 어떤 경기에 대한, 우리나라 경기에 또는 주식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또 그리고 외국에서의 어떤 급격한 유동성의 필요성, 주식 팔고 여기 투자했던 거 팔고 빨리 가야 돼.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있겠죠. 그죠? 외국 시장에도. 그래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환율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국내 자금의 매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은 주식 어떤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매입 자금이 방금 얘기했듯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환율이 이렇게 여기서처럼 주가 하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오히려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면, 그게 더 크다면 주식을 매입하러 국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는 주식을 매도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환율과 관련되면 많이 헷갈려요. 설명할 때나 볼 때는 이해가 갔는데 나중에 따로 생각해보면 헷갈리는데, 쉽게 생각하면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돈과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나 위안화나 유로화나 이런 것들과의 가치 매김이에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높다 그러면 환율은 낮아져요. 우리나라 돈 조금 주고도 1달러 살 수 있어.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1달러 살 수 있어.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딱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언제 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돈 조금 줘도 1달러하고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쟁력이 커지고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럴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들어오면 당연히 환율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환율을 생각하시면 외국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자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세계 시장의 동조화 현상, 이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 시장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86년, 87년 이때가 정말 삼저 현상으로서 유가도 환율 여러 가지 금리도 다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87년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잡았는데, 81년,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만들어진 게 80년 기준이니까 83년에 만들어가지고 쭉 오다가, 과거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 하다가 86년, 87년, 88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86년부터 7, 8, 89년 가면 사상 최고치가 나옵니다. 89년,
4월 1일 날 1035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에 이제 88년 올림픽 특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이제 흑자도 나오고, 상당히 그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 시장하고도 이제 주시장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경우는 또 딥커플링이 돼서 따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은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국제수지, 그 다음에 국내외 정치 상황 등의 거시적인 요인들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시장을 볼 때 정치적인 변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그 국가 경제 전체 또는 세계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는 것들을 말한다. 그것이 경제 분석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변수 위주로 경기 변동, 통화량, 금리, 물가, 환율, 원자재 이런 외국인 투자자 이런 팩트 위주로 살펴봤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획일적이진 않지만 어떤 경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뉴스나 정부 정책 같은 거 발표할 때 보면 통화량, 금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화,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고 용어마저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복습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이 그 수급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주냐, 세력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일반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동향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경제 분석에 이어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 분석의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탑다운식으로 보면 경제 전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이렇게 접근한다고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 분석에 이어서 이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재무자료보다는, 재무자료는 뒤에 이제 그 다음 차시에서 각종 비율들이 있어요.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성장성, 시장가치 이렇게 쭉 한 7가지 되는데, 그런 비율들은 이제 묶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비재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쭉 비재무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비재무자료 분석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 대상 업종의 선정과 산업들과의 관계. 그래서 산업을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양적인 분석도 비중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성적인 성격의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투자 대상의 업종을 선정할 때 경기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리스크가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경기가 불경기동, 호경기동 꾸준히 잘 되는 업종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데서는 리스크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대체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대체 산업, 대체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그죠?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죠? 리스크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정부 육성 산업이냐 아니냐, 노동 집약적이냐,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을 왜 보느냐? 노조가 이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도 그럴 때가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동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이관돼 가는 추세에 있죠. 그죠? 노조로부터 영향력을 줄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산업, 수입 주도형 산업이냐, 수출 주도형 산업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살펴볼 내용인데, 하나씩 보면, 자,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
위험 부담이 큰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투자를 일반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크다면 경기가 아주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엄청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주가도 폭등하는 경향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자가 선호하는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투자 유망 산업. 여기 의식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타긴 타지만 그래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식료품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경향성에 대한 얘기지. 또 고급 식당 같은 경우는 영향을 또 받죠. 그래서 서민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좋든 안 돼도 꾸준히 그 매출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의 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체산업. 산업 구조의 특성상 신제품과 대체 제품이 개발이 잦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과거에 TV를 만들 때 뭐 흑백 TV 만들다가 칼라 TV 만들고 칼라 TV 만들다가 뭐 LED, 뭐 OLED 뭐 이러면서 점점 TV도 흑백 TV 망하면 이제 칼라 TV 나오는데 칼라 TV에서 더 이제 뭐 성장성이 있을까 이러는데 계속 대체 제품, 플렉서블한 뭐 그런 휘는 TV, 둘둘이 마를 수 있는 그죠? TV 이런 것도 나오고 컴퓨터도 그랬던 거잖아요. 컴퓨터도 뭐 XT 컴퓨터에서 286, 386, 486, 펜티엄 해가지고 계속해서 컴퓨터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대체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고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뭐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태블릿 같은 경우도 버전을 자꾸 업하면서 그죠? 이렇게 대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컴퓨터나 통신 관련, IT 관련 산업들이 그렇다. 그 다음에 정부 육성 산업을 보시면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나 자금 조달이 용이한 그런 산업들이 투자 유망 산업이다. 전자산업, 통신산업도 있지만 정부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ESG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광 이러면서 막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향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든 아니든 그 지금 당장은 어쨌든 태양광이나 이런 게 정부 육성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이 탄소 배출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어떤 산업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관련 산업들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투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ESG와 관련되는 산업들의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럼 그런 쪽도 하나의 이제 투자 유망 산업이고 만약에 정부가 육성을 안 한다. 우리가 뭐 원전이나 뭐 전력 관련되는 거 정부에서 계속 억제하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그 영향을 또 받죠. 그런 산업들이 뭐 구체적으로 종목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체 산업이나 정부 육성 산업에 대한 그 나라, 그 경제에 따라서 이건 특성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분석의 산업 분석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은 노사관계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그래서 뭐 불안한 산업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요즘은 좀 뭐 어떤지 덜한지 모르지만 심할 때는 노조 때문에 파업하고 이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에 영향을 받고 이거는 뭐 당연히 있어 왔던 현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자본집약적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업군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향성, 전반적인 어떤 평균적인 현상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산업의 경우를 한번 보면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내리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일반적으로 그 환율이 오르면 누가 좋으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야 좋죠. 왜냐하면 똑같이 물건을 팔았는데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1달러에 1,000원 할 때보다 1달러에 2,000원 하면 수출을 하면 달러로 받았는데 외화도 그 나라의 자국 통화로 받잖아요. 그 나라의 통화로. 그 나라의 통화면 자국 통화로 환전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 달러 금액으로 똑같은 100달러짜리를 팔았다. 근데 환전하려고 봤더니 원화로 환전을 해보니까 2배가 됐다. 수출업체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유리하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1달러 가지고 2,000원어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요. 이게 잘 팔린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래서 요 말이 정반대로 말하거든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고, 환율로 얘기하느냐 원화 가치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환율 평가 절상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가 절상이라는 거는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환율은 떨어져요. 이 말을 많이 쓰니까 문장이나 이런 관련 도서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환율이 평가 절상이면 환율이 오르는 건가? 이게 아니고, 평가 절상은 환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평가에서 절상 올라갔으니까. 정반대 말을 이런 단어 썼다가 저는 환율로 썼다가 평가 절상으로 썼다가 하면 같은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그 반대의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잘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제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환율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싸졌네 그러면서 많이 사게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또 수출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달러로 받았는데 원화로 바꾸려고 봤더니 2배나, 그죠?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인상이 돼서 2,000원 하면 똑같이 1달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2배로 올라간 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산업은 환율 인상에 따라서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수익성 향상이 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는 안 좋겠죠. 떨어지면 수출 주도형 산업은 환율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 금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수입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 주도형 산업은 이게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든 뭔가 서비스든 뭔가 할 수 있는 유형적인 거든 무형적인 거든 가치가 상대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똑같은 어떤 상품을 수입할 때라도 뭐 원유든 뭐 구리든 뭐 원자재 뭐든 간에 이 환율이 떨어지면 2,000원 주고 살 거를 1,000원 주고 사거나 1,000원 주고 살 거를 500원 주고 사면, 그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 주도형 산업은 좋다. 수입 주도형 산업 환율이 떨어지면 좋다는 거죠. 환율이 인하가 되면. 그래서 수입 주도형 산업에서 환율 인하는 수입 금액이 감소하고 수익성 향상, 주가 상승, 이렇게 움직인다. 수입 기업은 환율이 떨어져야 좋다는 거.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수입 주도형 산업은 환율이 인상이 되면, 얘가 오르면 수입 금액이 늘어나고 원가가,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좋고 수입하는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으로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는 그 방법으로 또 정성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경영 능력, 인적 자원의 가치, 유능한 경영자가 와가지고 그 기업이 망하는 것 같은 기업들을 또 살려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죠? 과거 몇십 년 전에도 보면 뭐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뭐 아야코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연봉은 적게 받고 뭐 스탁 옵션 같은 걸 많이 받아가는 뭐 그런 성공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자의 능력은 인적 자원의 가치는 그 기업의 그 어떤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사업성,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그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성이 이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는 이제 한동안 판단할 때 그렇게 약간 거기에서 희비가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사업성이 어떨 거냐에 대한 전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그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성이 어떨 거냐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래의 사업성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종업종에서의 상대적인 지위, 경쟁력. 이건 당연히 뭐, 어떤 업종 내에서의 선도 업종이냐, 아니면 선도 업종이 아닌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다르다. 또 영향이 있겠죠. 기업의 연혁, 기업의 존속기간,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업이냐 하는 거.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이게 뭐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장기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이런 영향이, 업력이 길수록
또 존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수록 기업이 어떤 도산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보지만 기업의 연역도 그냥 단순히 존속 기간을 기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한 30년째 계속 주고 있더라라든가, 또 주식의 어떤 그 흐름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든가,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폭락할 때 뭐 낙폭이 클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향성은 그런 이 기업의 일반적인 영역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영역, 배당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주가의 어떤 그 히스토리컬 트렌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고유의 경영 전략,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뭐 우리가 뭐 구글이나 이런 그 업체들 보면 경영 전략들이 굉장히 뭐 그 사원들에게 어떤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그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 그런가를 뭐 일반적인 어떤 보도나 이런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 내에 다양한 뭐 헬스 시설도 있고 휴게 시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어떻게 하느냐, 노조를 그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의 고유한 경영 전략과 관련이 있고, 또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심지어 그 우리가 이런 그 이커머스에서 그 뭔가 제품을 주문을 할 때, 특히 뭐 그 책자 같은 거, 도서 같은 거 주문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뭐 롱테일 이펙트 이런 것도 봤지만 제품을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쪽도 전략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책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책이 아주 잘 안 팔리는 책인데 이 책들을 출판사나 일반 그 서점 같은 데서 봤을 때는 그 서점에 비치하고 있으면 괜히 그 재고 관리 비용만 드는 거잖아요. 다른 거 잘 팔리는 건 놔야 되는데.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그때 이 그 프린트기로 직접 인쇄를 해서 거기서 재본까지 다 하는 그런 장비,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책자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기업의 경영 전략들이 아주 첨단화되어 있고 또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끌어내는 그런 다양한 가치 있는 것들이 분석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투자 대상 유망한 업종을 선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량적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래 신용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상거래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테슬라가 유명하니까 니콜라, 그죠? 트럭 수소 뭐 트럭 만들고 뭐 이런 그 니콜라도 아시죠, 그죠? 그런 기업들이 신뢰를 잃으니까 똑같이 꿈을 파는 기업이긴 한데 출발할 때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수소차로 뭐 성공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뭐 그네들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공장이 있다 그러는데 가보면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물론 이제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거래 신용도 이런 것들도 기업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R&D 이거는 뭐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거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재투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것들 얼마나 하느냐 이런 그 재무제표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보고, 또 뭐 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치로 보이는 어떤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그게 인력 배치라든가 어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 기업의 어떤 터크라든가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내용 당연히 중요하죠. 뭐 제품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코어 그 밸류가 뭐냐 제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게 전화기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를 전기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점차적으로 전자제품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품의 코어가 되는 게 뭐냐, 제품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동 수단도 되지만 거기 안에서 다양한 뭐 자율 주행도 되고 거기서 어떤 사무 업무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제품의 내용의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재 가치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여부, 상대적 저가 종목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작업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와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이고 가치가 얼마냐 하는 부분들, 뭐 이게 별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자가 만나서 그게 살아있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격표에 적어놨다고 그 가격이 뭐 이게 그거는 안 팔리면 그건 죽은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치는 나는 이거 내가 쓰는 건데 나한테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에는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치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기업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인력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의 기업 입장에서의 그 청산 가치 같은 거,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가치예요. 100% 주관적이다라고 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관점에서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가치라는 것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이게 지금 장부상에 드러나 있는 걸로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그 시장에 형성돼 있는 가격, 객관적인 가격, 요거하고 어떻게 될까? 근데 가치는 아무리 뭐 천년만년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100만 원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접근할 때는 항상 가격과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가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로 따졌을 때는 사용자 입장이나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어느 한 관점에서 보기가 쉽고, 그것을 사용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게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들은 산업 분석에 대한 이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산업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내용을 쭉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한 대로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별 기업의 특성까지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 자료, 수치가 있는 재무 제표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